김병준 한국국제물류발전자문위원장님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글로벌 공급망 재평과 국가 물류 경쟁력 강화의 주제 강연을 하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김병준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자께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것저것 촘촘히 뭐 다 꿰고 있느니 이게 이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저한테 강연 부탁이 들어왔는데 관광 정책과 관련해서 강연을 해달라. 뒤 교육과 관련해서 강연을 해달라. 심지어 에너지와 관련해서 강연을 해달라. 그러니까 이게 제가 감당을 할 수 없는 그런 이제 이야기들이 자꾸 와서 대부분 다 거절을 했습니다만 이번 거는 사실 우리 원재철 회장님께서 저한테 이 공부를 안 한다고 하면 공부를 좀 하라고 부탁을 일부러 애를 먹이려고 저한테 이걸 맡기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 제가 축사를 하라는 건가 보다라고 생각하다가 어제 보니까 축사가 아니고 이게 강연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당혹스러워가지고 몇 마디 준비를 했는데 그래서 사실 지금 자료도 없이 제가 평상시에 생각하고 있던 거를 좀 이야기 드리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 그 제목을 뭐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그 다음에 우리 물류 경쟁력 강화 뭐 이렇게 주셨는데 그 앞부분인 공급망 재편에 관해서 뭐 긴 이야기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나 앞에서 그 축사하시고 또 인사말 하시면서 다들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만은 한두 가지 제가 더 첨언해서 이야기를 드리려고. 그 공급망 재편이라는 게 지금 뭐 빠르게 일어나고 있는 거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크게 몇 가지 요인이 있는데 그 큰 요인 중에 하나가 우선 기술적 요인입니다. 기술이 엄청나게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기술적 요인이라는 게 뭔가 하면 결국은 사람을 쓰지 않아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자동화라든가 기계화, 그 다음에 인공지능화가 지금 진행이 되니까 사람을 쓰지 않아도 되는 그런 사업이 계속해서 발전해 나간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제조업 분야가 어디로 옮겨가겠습니까? 과거 같으면 저임금, 그 다음에 기술을 가진 쪽, 뭐 이렇게 되는데 지금 기계 안에 기술이 다 들어가 있고 기계 안에 인력이 다 들어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자동화가 되다 보니까 이 공장들이 대부분 어디로 옮겨가는가 하면 소비시장이 가까운 쪽으로 옮겨가 버립니다. 예. 그 소비시장이 가까운 쪽이라는 게 미국이고 유럽이고 중국이고 이제 이렇게 되는 인도고 뭐 이렇게 되는데 이러한 그 기술 요인에 의한 그 이동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지금 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나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가 이제 그 다음에 결국 정치적 요인인데 정치적 요인이라는 게 소위 신자유주의 아래 뭐 서로 이렇게 교역이 되고 국제 분업이 되는 걸 그냥 놔뒀는데 이제는 국가가 개입을 하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이제 국가가 사실은 뭐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그리고 그 국내 자기 경제가 좀 어려워지니까 이 문제를 전부 뭘로 규정을 하는가 하면 이거 결국은 바깥에서 수입이 많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 또 아니면 국가가 그 국내 산업을 덜 보호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판단을 하고서는 아시다시피 IRA 법안을 만들고 또 그다음에 무슨 보조금을 지급하고 이러면서 이제 이 공급망을 이제 재편하기 시작합니다. 미국이 가장 핵심적인 국가가 됐습니다만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전쟁이 일어나는 것도 일종의 정치적 요인이죠. 국가 간의 분쟁이 생겨서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가 지금 뭐 이런 것들이 지금 공급망 전체를 지금 교란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의 중요한 요인이 이제 결국 그 이제 탄소 중립이라든가 이런 것을 포함한 사회적 요인들입니다. 코로나라든가 그다음에 탄소 중립에 대한 그 관심의 정대라든가 이런 것이 들어서 제조업 전체의 그 지도를 갖다 바꾸고 있고 그다음에 그 우리에게 필요한 그 지하 자원이라든가 이런 것의 그 내용을 바꾸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탄소 중립이 되니까 리튬이라든가 이런 지하 자원이 굉장히 중요하게 부각이 되고 또 그것이 가깝게 공급될 수 있는 지역으로 또 공장이 옮겨가기도 하고 뭐 이런 등등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또 코로나가 그동안 뭐 말씀드리지 않아도 아시다시피 굉장히 공급망 교란을 시켜왔습니다. 자,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중요한 말은 이 공급망 교란이 어느 정도 가다가 멈추거나 아니면은 좀 그 재편이 좀 느려질 것이냐.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것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기술적 요인에 의해서 공급망 교란이 지금 공급망 재편이 일어나고 있고 그 다음에 정치적 요인에 의해서 공급망 재편이 일어나고 있고 그 다음에 사회적 요인들에 의해서 공급망 그 재편이 일어나고 있다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 세 가지 요인 다 멈춰질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로 기술 요인요. 기술은 오히려 더 빠르게 발전할 겁니다. 더 빠르게 발전해서 제조업의 그 어떤 그 구조를 갖다 완전히 바꿀 정도까지 빠르게 발전할 것이다. 그것이 가져오는 공급망 재편의 속도는 오히려 더 빨라져서는 빨라졌지 더 느려지지 않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정치적 요인에서 국가의 보조금 지급이라든가 그 다음에 IRA 법안 이런 것들요. 이제 전쟁이 시작됐는데 사실 무역 전쟁이 시작됐는데 이거 멈출 거냐? 아까 우리 국장님 이야기하셨다시피 유럽도 IRA, EU도 IRA 자기들도 하겠다. 프랑스도 하겠다. 여러 국가들이 보조금 지급하겠다. 우리도 똑같은 그런 거 하겠다. 일종의 전쟁이 시작됐는데 이거 쉽게 멈추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왜 멈추지 않느냐? 우선 모든 국가의 정부가 형편없습니다. 정부가 정말 능력이 있고요. 그래서 자기 그러지 않아도 말하자면 그런 규제라든가 보호무역주의 정책을 취하지 않고도 자기 산업의 경쟁력을 이렇게 좀 고양시킬 수 있는 그 정도의 국가적 역량이 있다면 아마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고 국가가 보니까 뭐 좀 문제만 잘못되면은 그 문제를 뭘로 하는가 하면 이민 탓으로 돌리고 무슨 이민 정책 탓으로 돌리고 또 그다음에 자유무역 탓으로 돌리고 그러면서 그러는데 앞으로 미국 정부가 더 효율화될 가능성이 있고 생산적이고 효과적인 그런 정책을 만들 가능성이 있냐? 없습니다. 점점 더 파퓰리즘으로 갈 거고 대한민국도 마찬가지고 어느 국가 없이 그런 파퓰리즘으로 흐르면서 결국은 자국 보호주의 정책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쉽게 멈추지 않습니다. 이런 보호주의적인 그러한 트렌드가. 그다음에 저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적 요소도 탄소 중립이라든가 이런 것도 그러면 멈출 것이냐? 멈추지 않는다. 앞으로 오히려 지구온난화 현상이라든가 이런 데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점점 더 강화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그 어떤 글로벌 물류망의 재편이라는 것이 이것이 지금 온고잉 프로세스고 그다음에 보다 더 빠르게 재편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과정에서 이제 그러면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물류 경쟁력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문제인데 한편으로 보면 기회죠. 왜 기회인가 하면 이 공급망의 재편이라는 것이 공급망이 재편되니까 당장에 뭐를 요구하게 되는가 하면 공급망 재편에 따라서 아마 계약들이 새로 다 맺어질 겁니다. 새로운 공급망을 찾아가지고 또 공급선이 달라지고 하니까 그 물류와 관련돼서 새로운 계약들을 많이 해야 되죠. 그러니까 지금 있는 기존의 계약이 깨지고 새로운 계약들이 들어서는데 그 계약들의 지금 주체가 다 될 수 있는 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보면은 그러한 새로운 계약이 형성될 때에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하나의 기회가 주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나 참여할 수 있느냐? 참여할 수 없죠. 참여할 수 없는데 어떤 기업들이 그러면 물류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게 되겠냐? 새로운 공급망 재편에. 그만한 경쟁력을 갖춰야지 이제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다시 묻습니다. 어떤 기업들이 경쟁력을 가질까? 이제 이게 문제인데 제가 오늘 아침에 이제 재미있는 현상을 봤습니다. 이제 그 전에 제가 이야기 드린 거는 이 화주들이 됐든 뭐 수입하는 사람이 됐든 수출하는 사람이 됐든 이 공급망 재편에 있어서 공통적으로 느끼는 건 대단히 불안합니다. 왜 불안한가 하면은 전에는 자유주의 체제 아래 그다음에 그 신자유주의 체제 아래 소위 그 공급망이 비교적 안정돼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그 공급망을 확보하면은 그것이 꾸준히 이렇게 연결이 돼서 그
자기들이 필요한 물건을 확보하고 또 그다음에 수송도 이제 하고 했는데 이 공급망 재편이 되고 그다음에 이 재편된 공급망이 계속해서 바뀌고 있기 때문에 이 수입업자나 수출업자나 대단히 불안한 겁니다. 내 물건을 확보할 수 있을까? 그다음에 어떻게 하면 확보하지? 그러니까 경영에 대한 철학까지 바뀌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듯이 옛날 도요다가 하듯이 옛날 같으면 재고를 안 쌓았거든요. 그냥 말로 just in time으로 재고 없이 가가지고 물건이 쭉 빠져서 흐르게 하는 게 재고에 따른 그 재고 쌓는 데 대한 비용을 줄이고 훨씬 더 적시에 공급하고 적시에 생산하는 데 좋았다 했는데 지금은 안 그렇단 말이죠. 심지어 저거부터요. 무기부터 달라집니다. 세계 각국이 옛날에는 무기를 언제든지 자기들이 구할 수 있었다 생각했는데 지금은 안 그렇거든요. 지금 갖다 재고 있습니다. 그 바람에 우리 지금 방위산업이 굉장한 경쟁력을 가지게 됐습니다만은 어쨌든 쌓는단 말이에요. 왜?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서. 소위 just in time에서 just in case. 혹시 무슨 일이 벌어지면 just in case를 위해서 쌓고 있다. 그만큼 생산자나 아니면 수입업자나 수출업자가 다 불안한 거예요. 이 불안을 들어줄 수 있으면 이거는 최고의 물류 회사가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아까 제가 보니까 재밌는 거는 뒤에 발표하시는데 우리 이제 E2E 로지스틱스 E가 뭐냐고 제가 물었더니 end고 to에 또 E가 뭐냐고 end to end라. 이 end to end가 필요한 거예요. 물류가 말하자면 한 번 부탁하면 그 사람이 전체적인 그 굉장히 복잡해진 물류 프로세서들을 다 극복하면서 정말 이쪽에서 저쪽까지를 완전히 가지고 책임지고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솔루션을 제공하는 이런 기업들이 사실상 경쟁력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수많은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정보망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말하자면 창고에 대한 접근, 그다음에 그 공급자에 대한 다양한 정보라든가, 그다음에 물류 기업의 파트너들의 많은 파트너를 확보하고 그 사람들의 협력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네트워킹,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확실히 보여질 때 그 기업에 우리가 맡길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것들. 그다음에 탄소 중립 같은 거. 이것도 점점 강화될 겁니다. 제가 어디 자료를 봤더니 머스크 같은 데는 벌써 에코 로지스틱스라는 것을 선언을 했어요. 그래서 뭘로 하느냐 하면은 배의 연료부터 시작해 가지고 그야말로 환경 친화적인 에너지를 통해서 물류를 수송하고 차량이라든가 선박이라든가 항공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하면은 그 물류를 수송할 때 그 소위 에코 로지스틱스 어떤 환경적 요인을 더 감안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신경을 쓰기 시작했다. 뿐만 아니라 이제 그 정도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것은 무엇을 통해서 하든 간에 어떤 화주들에게 또 어떤 생산자들에게 소비자들에게 이 신뢰를 줄 수 있는 정도의 그 네트워킹이나 정보 기반이라든가 또 그다음에 접근력이라든가 액세시빌리티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건 정부가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굉장히 써야 됩니다. 근데 유감스럽게도 정부가 우리의 그 물류가 가지는 중요성에 비해서 정부의 관심은 대단히 떨어집니다. 제가 대통령 정책실장으로 있을 때 한때 제가 우리 원 회장님한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그때 물류부를 한번 구상한 적이 있습니다. 물류부를 한번 관세청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의 해양수산부, 국토해양부라든가 뭐 이런 쪽에 관련된 물류 기능을 전부 합쳐가지고 물류부를 만들고 그 다음에 국토부에 있는 어떤 건설 기능이라든가 그다음에 이런 것은 오히려 환경부하고 합쳐가지고 국토 개발하면서 환경을 갖다가 같이 고려하는 그래서 국토 개발 부분과 환경 부분을 같이 합쳐버리고 나머지를 쭉 해서 물류부로 이렇게 빼는 방법을 생각했는데 이야기가 채 나오기도 전에 부처의 여러 가지 반대와 또 그다음에 뭐 다양한 곳에서 오는 반대 때문에 결국 못했어요. 못했는데
그때도 좀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냥 넘어갔어요. 그리고 하나 얼마만큼 우리 국가가 물류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는가 하면요. 가장 대표적인 게 한진해운 사태입니다. 한진해운의 그 폐업입니다. 한진해운은요, 그거 저 한진 혼자 키운 거 아닙니다. 국민이 키웠고 국가가 키웠어요. 옛날에 해운 우리 만들어 가지고요. 그 해운사가 이제 한진해운이 만들어져 가지고 갔는데 배를 빌려 가지고 용선을 해 가지고 그 수송을 하는데 용선료를 못 대 가지고 싱가포르 같은 데 가서 붙잡혀 있고 이랬어요. 그러면 누가 가서 그걸 꺼내는가 하면 정부가 가서 보정을 해 주고 그 배를 끌어내오고 이런 적도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키운 회사고 아시다시피 선박회사, 해운회사의 전방효과, 후방효과라는 것은 우리 산업과 산업경제와 관련해서 어마어마한 역할을 하는 건데 그 폐업을 할 때 어떻게 폐업을 했습니까? 물류가 가지는 기능, 그 한진이 가지는 물류 기능이 도대체 얼마만한 가치가 있다라든가 그것이 가지고 있는 그 선박 노선에 대한 운항 노선에 대한 이것이 얼마만한 가치가 있다는 건 전혀 고려치 않고 오로지 뭐의 관점에서 한진을 폐업을 시켜버렸는가 하면은 그야말로 금융의 관점에서만 폐업시켜버린 겁니다. 너 재무구조가 나빠? 재무구조 나쁘니까 너 가가지고 보니까 이거 어떻게 재무구조를 해결해야지? 그러니까 이거 못 갚을 거 아니야? 문 닫아버린 겁니다. 만일에 물류 기능을 조금이라도 생각하고 그것이 가지는 전방 효과가 후방 효과를 생각했다면 절대 그렇게 결정할 수가 없는데 도대체 그 당시에 그 한진해운이 문을 닫을 때 물류와 관련된 이야기는 나오지도 않았어요. 오로지 전부 재무구조 이야기만 나와가지고 그냥 재무구조 차원에서 재무개선이라는 그 이름 아래 문 닫아버린 겁니다. 그것이 가지는 나중에 우리한테 미친 나쁜 영향은 말할 수도 없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앞으로 좀 달라지길 바라지만 곳곳에 지금 한국이 가진 가장 큰 경쟁력이 지금 엔지니어링이거든요. 우리 제조업 강국입니다. 그 엔지니어링이 2차 전지를 비롯해서 반도체나 2차 전지, 특히 2차 전지 관련해서 굉장히 이제 또 그다음에 바이오도 엔지니어링은 괜찮을 거라고 보는데요. 이 엔지니어링과 관련해 가지고 국토 균형 개발을 합니다, 지금. 이제 그래서 곳곳에 어디를 놓을 것이냐 그러고 심지어 새만금 같은 데는 거기에 거대한 식품 허브를 우리가 지금 건설을 하자 이런 식으로 지금 계획이 되고 가는데 그 계획하는 과정에서 이래 보면은 물류 이야기는 별로 없어요. 여기에 말하자면 이걸 어떻게 하고 말하자면 그 새만금의 그 항만을 어떻게 건설해 가지고 그것이 어떻게 가고 그다음에 그것이 가지는 파급 효과고 거기에 드는 비용이 얼마고 이런 것에 대한 이야기는 다소 소극적이고요. 지금은 물론 1차 단계니까 그렇겠습니다만 어떻게 식품 허브를 어떻게 놓을 것인가 또 그다음에 거기에 2차 전지 허브를 갖다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런 것만 지금 주로 가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물류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섭섭한 것이 있겠죠. 여기에 지금 우리 해운 담당하는 국장님도 와 계시니까 아마 이제 앞으로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하시려고 봅니다만은 이런 어떤 물류에 대한 관심이 정부가 더 커져야 된다. 아시다시피 중국과 같은 경우는 코스코가 중심이 돼서 이미 로스앤젤레스라든가 휴스톤이라든가 이런데 전부 가지고 자기들 자회사 시켜가지고 항만 시설에 지금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럽의 함부르크라든가 이런 데까지 들어가서 지금 그 물류와 관련된 그 기반을 전부 조성하기 위해서 말이 앞세운 것이 코스코고 코스코 자회사들이지 사실상 중국 정부가 뒤를 받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움직이는데 그런 데 비해서 우리는 아직 눈을 덜 뜨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 물류회사들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공급자와 수요자의 그 불안들을 공급 라인에 대한 불안들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에 대한 이 다양한 형태의 고민을 해 나가야 될 것이고 그 고민을 좀 들어주는 그 역할을 국가가 좀 열심히 더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걸로 제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